이거는 좀 민주당이 한번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 게 지금은 가장 큰 민생이 뭘까요? 전 가장 큰 민생은 윤석열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하루라도 저는 임기를 줄이는 게 가장 저는 큰 민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저 자리에 앉혀놓고 노동부 장관 김문수 앉혀놓고 하는데 무슨 노동개혁이에요? 전 국민 상대로 사기치고 있는 거지. 이거 개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임기를 하루라도 줄이는 게 저는 국민적 여망을 담는 길이라고 보는데 그러려면 민주당이 이번에도 전당대회 하고 하지만은 뼈아프게 현실을 직시해 보면 민주당원들도 지금 투표를 많이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분명히 지금 민주당이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건 아닌데를 지금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누려서 총선에선 대승을 했지만 전 그때 야권 200석 하자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건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기에 희망을 건 거였거든요. 그럼 제가 그때도 방송 나와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하는 거에는 모든 힘을 다 써라. 저 이진숙 탄핵까지도 찬성합니다. 근데 다만 어떤 제도를 건들거나 어떤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제발 좀 신중해라. 근데 아니나 다를까 민주당이 이번에도 전 국민 25만 원 뿌리는 거 그냥 통과시켜버리고 간호법도 저는 반대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거를 그냥 통과시켜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어차피 그 법이 또 통과가 안 돼요. 어차피 부결 나고 또 거부권 쓰고 또 필리버스터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오히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진짜 임기를 하루라도 줄이는 그 민생이 곧 대통령 임기를 줄이는 일인데 그 전선에서 굉장한 균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략적으로 저는 안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고 싶은 게 있더라도 전 그건 좀 참고 제발 하나라도 특검법이라도 윤석열 부부 특검 중에 하나라도 통과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민주당이 하고 싶은 자아 실현을 좀 해라. 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좀 또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들은. 반박을 하면 사실은 저도 국민의힘을 균열시켜야 된다는 거는 동의. 100% 동의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한동훈 지금 대표가 던져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제3자. 그리고 뭐 대법원이라고 등의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대법원만 특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3자안으로 제안을 하는 게 그나마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지금 또 알죠.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내자는 사람들 많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임기를 단축하는 것도 본인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박근혜 때처럼 막 코너에 몰려서 막 특검도 하고 막 비리 문제 나와서 이게 내가 임기를 계속 자리에 있다가는 이거 탄핵될 것 같아. 그 정도 돼야 하는 거지. 지금 상태에서는 할 리가 없죠. 나는 가만히 뭐 자리 있는데 왜 임기 단축하겠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결국은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그 부분 동의해요. 민주당 저도 이제 어제 광주 갔다 왔는데 사실은 예전처럼 막 열기가 막 뜨겁진 않아요. 그거는 이제 원인은 물론 지금처럼 당대표가 막 경쟁 안 하는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예전에는 현장 투표를 했어요. 연설이 다 끝나고 나서 우리 대의원제였으니까 대의원들이 가서 투표를 했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미리 다 투표를 해버려요. 현장 투표는 거의 없어요. 대의원 그러니까 현장에 갈 이유가 없죠. 그렇죠. 미리 그러니까 그게 약간 모순이죠. 왜냐하면 전당대회 하면 연설을 하잖아요. 근데 연설을 할 때 이미 당원들 투표는 다 끝났어. 연설 보고 투표해야 되는 거 원래는 그렇죠. 원래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현장에서는 이제 현장 대의원 정도 와서 투표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어찌 보면 안 맞죠. 잘 현장에 나올 이유도 없고 물론 이제 저도 예전처럼 전당대회는 꼭 현장에 나와서 으쌰으쌰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분위기는 조금 그런 면에서 조금 과거에 비하면 많이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현장의 분위기는 그건 전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고 날도 더우니까 언제 또 휴가 기간에 거기까지 가시겠습니까? 저는 가장 위험하게 본 것은 투표율이 온라인 투표를 하면 오히려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편하니까. 그냥 1분이면 투표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투표율이 더 저조하게 간다라는 것은 이거 정말 좀 생각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뭐 같은 두 당이 비교 대상이 두 개밖에 큰 게 없으니까 비교를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도 이번에 투표율이 떨어졌죠. 하도 진흙탕 싸움하니까 당원들이 투표하기 싫은데 그래도 아마 제 기억에 한 46% 아마 그 정도는 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민주당은 이제 그게 더 떨어지고 아마 국민의힘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민주당의 과거 전당대회랑 아마 비교해봐도 이번에 더 떨어졌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왜 그게 당원들의 관심에서도 자꾸 멀어지는 전당대회를 하느냐. 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좀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뻔해요. 그러니까 당대표에서 전당대회 사실은 뭐 최고위원 선거도 중요하지만 당대표 선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비중이 엄청 있는데 당대표가 거의 뭐 결정됐다고 보니까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9대명 90% 지지율을 받는 이재명. 그러니까 어차피 나올 때부터 될 거라고 봤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팽팽해야 물론 싸움도 되지만 팽팽해야 사실은 사람들이 관심 갖거든요. 최고위원은 제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수가 적기도 하고 그 투표율도 낮은 것 같아요. 18.39%고 광주 전남북이
그나마 그 조금 높았죠. 25% 가량 됐습니다. 네네. 광주가 25.29, 네. 전북이 20.28, 전남이 23.17인데 어쨌든 전체 40만 당원이 유권자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좀 높았어야 됐던 것은 아닌가. 이제 그거는 좀 민주당 내부에서 살펴볼 대목인 것 같고요. 제가 한 말씀만 네. 마지막으로 더 드리면 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바뀌라고 요구한 게 많잖아요. 왜냐 국민적 목소리가 그러하니까 그걸 잘 대변을 저는 했다고 봐요. 근데 국민들은 민주당에다가도 바뀌라고 명령을 많이 내렸거든요. 이 양당의 진영 대결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근데 민주당도 지난 대선 패배 이후에 단 하나라도 좀 바뀐 게 어떤 게 있는지는 한번 좀 저는 국민들 앞에 설명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요. 뭐 이재명 대표 체제로 다 공천해가지고 뭐 과거에 소위 말하는 수박 그룹들을 내쳤다. 이거 말고 그건 그 각도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더 이걸 이어가야 될 설득적 명분에서 국민들 앞에 자랑스럽게 한 두세 가지 이런 게 바뀌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전 그게 만약에 비어있고 없다 그러면은 더 많은 국민들 설득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그것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줄이는데 굉장한 저는 방해 요소가 될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걸 여론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던데 이렇게 대의원 비율을 줄이고 당원 비율을 늘려서 이런 뭐 지지율이 투표율이 떨어진다.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네. 국민의힘은 대의원제 없앤 지 오래됐어요. 지금도 우리는 당원 대의원이 7, 여론 3이지만 그냥 국민의힘은 그냥 당원 7로 가거든요. 네. 사실은 저는 그 방향이 맞아요. 대의원제를 지금은 어느 정도 유지는 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안 나오는 거는 당대표 선거가 치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이지 지금 당원들의 어떤 권한을 늘려서 이게 지금 뭐 오히려 패당이 늘어나는 거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강성당원만 참여하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대의원제는 현재 지금 어쨌든 민주당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주의 지금 제도상에서는 안 맞다고 보고 있어요. 김용민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어요. 광주 전라도 저번에는 10%대라고 이렇게 지난번보다 투표율이 높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이번에 투표율은 그렇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그 대체로 워낙 그 민생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마중물이라도 집어넣어서 경기 활성화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민주당의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 총체적 난국 속에서 그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점들, 특히 이제 국정농단성 의혹들이 지금 계속 최혜병 사건부터 시작해서 뭐 삼부토건 또 최근에 이제 경찰 백혜룡 경정 사건, 마약 사건에 이르기까지 좀 이해할 수 없는 납득 불가한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고 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수사나 이런 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서 의혹은 더 일파만파 커지는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뭐 인생은 계속되는 거니까 삶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이니까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좀 마련돼야 되겠다라는 답답함 때문에 저희가 이제 두 분 모시고 이러저러한 말씀을 좀 듣는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끝으로 저희가 한 말씀씩만 기회를 좀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뭐 최혜병 특검법 뭐 이렇게 계속 이제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좀 그 국민의힘을 설득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주셨고 설득도 또 요원하지 않은 상황이 현실인 거고 결국엔 국민 여론이 조직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은 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100도까지 막 끌어오르고 이런 점은 아닌 것 같고 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에 대한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월요일 아침만 올 때마다 이제 현인 토론이라 그래서 현인의 이제 무거워요. 현인의 뭔가 이제 안을 내야 되는데 저는 아까 지금 신 변호사 얘기 속에 답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돌파구가 필요하고 물론 뭐 지금 사실은 여론도 안 좋고 뭐 이런 것들은 약간 효능감이 떨어져서 그래요. 뭔가 되는 게 없기 때문에 뭐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과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어쨌든 본인의 생각이 어쨌든 최상병을 하겠다 그랬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쨌든 어느 정도 긴장 관계를 하고 있잖아요. 정책 의장도 바꾸는 거 보면 본인 뭐 지금 뭐 독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서로 뭐 했다 그러기도 안 했다 그러고 뭐 10분 만났다느니 뭐 1시간 반 만났다니 그건 결국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완만하게 갈 수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본인도 생각이 있다는 얘기라서 저는 어쨌든 그 부분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감안해야 될 부분이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뭐 직접 하든 간접적으로 하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최상병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저는 돌파구가 나올 거라고 봐요. 거기서 돌파구가 나와서 수사가 되고 이게 어쨌든 팩트가 나오면서 기본적으로 여론도 관심을 갖는 거지 지금은
나오는 게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잘 알아요. 본인이 수사를 하면서 뭔가 계속 언론에서 떠들고 나와야 이게 여론도 움직이는 거긴데 지금은 뭐 청문회 그다음에 국정수사 하더라도 법적인 어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더 나올 게 없어요. 그럼 저는 지금 그 어쨌든 한동훈 장관의 대표의 정치적인 위치, 그다음에 본인 한 말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도 잘 어쨌든 노리고 들어가야 된다. 아까처럼 뭐 야당을 뺀 야당만 협상할 수도 있고 제3자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제가 보기에 여당이 추천하는 거는 무조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당이 직접 관련이고 대통령이 본인이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고 그거를 배제하는 모든 것들은 제가 보기에 검토를 하면서 결국은 말씀처럼 뭐 8명 정도면 되는 거니까 그 정도는 저는 당대표로서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 없다고 봐요. 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오늘부터 완전히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주요 쟁점이 최혜병 특검, 그 다음에 이제 마약 수사,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특히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서 방송 장악 등 뭐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세게 문제 지적을 하고 그게 주요한 현안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폭염 대책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전기세 부담을 완화시켜야 되고 민생 법안에 대해서 협의해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일종의 눈가림 하는 게 시작을 한 거죠.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아 저게 중요한데 민생 법안 해야지 왜 야당 정치 투쟁하냐 뭐 이런 비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현명한 무슨 대책이 필요한 것은 맞아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윤석열 그 90분 대화한 날 있잖아요. 네. 그날 아마 저는 전반적인 전략은 짜고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출구 전략을 여는 과정에서 오늘도 그 아마 민생 문제로 먼저 선회를 좀 한 걸로 보여지고요.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걸고 있는 기대가 매우 크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그 의석수라든지 국민들이 총선 때 지지했던 걸 생각을 하면 미운이 고운이 해도 일단은 지금 이 정부를 소위 말 끝장내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정말 잘해줘야 된다라는 그 무거운 전 책임감을 먼저 좀 느꼈으면 좋겠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 견제하는 데에다가는 저는 모든 힘을 다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할 거 다 한 게 아니라 저 청문회 다음에 국정조사 또 국정감사 그 다음에는 뭐 탄핵도 저는 필요할 땐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가 가진 권한을 저는 윤석열 정부 견제하는 데에는 전 아낌없이 다 써라. 그게 전 국민의 민심이라고 보고 다만 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지금 정부가 손 놓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책임감을 갖고 있는 건 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저는 그런 정책적인 면이나 이런 제도적인 면을 바꾸는 일은 저는 더 신중해야 된다라는 그 입장을 민주당이 좀 두 갈래로 좀 나눠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지금 우선순위가 너무 이렇게 파생적으로 파편적으로 늘어나져 있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또 전 좁히는 노력을 더 해서 지금까지 많은 부분들이 밝혀졌는데 한번 좀 우선순위를 좀 정리해서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다음 대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타겟하기보다는 국민의 힘을 타겟을 해서 그 안에 뭐 분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들을 전 최대한 좀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좀 해야 된다. 요 세 가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만 추가하면 저는 뭐 투트랙 전략도 가능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 뭐 전기세 문제 된다.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하고. 그럼요. 재당병 때문에 이거 안 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민생 문제는 하는 것이고 이거는 또 이것대로 하고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TMF 뭐 민생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그 국정농단에 대한 어떤 의혹이 있다면 그것도 조사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일이 많네요. 민주당이 일이 많네요. 근데 저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더 큰 연합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더 큰 연합을 만들려면 지금의 민주당에서 제가 아까 그 바뀐 게 뭔지를 조금 더 저는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이 더 큰 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민주당도 지적하는 입장에는 있습니다만은 본인들의 문제점들을 냉정하게 더 들여다보고 뭘 더 바꿔야 더 많은 국민들이 그 민주당을 믿고 지지할 수 있겠는가. 전 거기에 대한 정말 절실한 저는 성찰과 반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지도부 들어서면 8.18 전당대회 이후에 새로운 지도부가 들었으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